자, 반갑습니다. 은퇴 설계, AFPK 은퇴 설계 강의를 진행할 최동진입니다. 원론 쪽, 그러니까 지금석의 개론 쪽하고 제가 은퇴, 상속, 그다음 위험관리 관련되는 부분 강의 파트를 진행을 하죠. 전체적으로 은퇴 설계와 관련되는 부분들은 뒤쪽에 연금과 관련되는 부분들이 좀 까다롭고요. 여기서 까다롭다는 얘기는 어렵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래도 조금 책임 봐야 된다, 공부를 좀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나머지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좀 평이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서 상식 수준에서 약간만 플러스하면 문제를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에 상식 수준에서 약간의 플러스라는 부분이 책을 안 읽고는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책만 조금 읽으시면 문제 맞히시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거다. 그리고 제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같이 읽어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 위주로 해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차례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은퇴설계 개요라는 게 나오는데, 은퇴설계의 그 정의와 필요성에서 은퇴설계가 왜 필요하냐라고 나오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테마가 고령화죠. 고령화가 가장 중요한 테마고, 그 다음에 저출산이에요. 그리고 또 사회의 변화, 그래서 경제 환경의 변화가 또 중요하고, 그러면서 금융 환경의 변화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경제 환경 변화와 금융 환경의 변화, 여기에 또 한 가지 사회적인 변화가 같이 들어가요. 사회적 변화. 그래서 고령화, 저출산, 경제환경, 금융환경, 사회적 변화, 이런 부분들로 해서 은퇴가 상당히 필요하다. 은퇴 설계가. 고령화라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고령사회라고 하게 되면, 고령화 사회라고 하게 되면 65세 인구가 총인구의 7%를 넘어갈 때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를 하죠. 여기서 이제 고령화라는 단어가 붙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화자가 떨어지면서 고령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14%가 됐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넘어서서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라고 얘기하는 게 20%를 넘어갔을 때 우리가 이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그 다음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길 향해서 지금 아주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0세서부터 해서 나이를 따졌을 때, 0세, 이제 막 태어난 아이서부터 14세까지를 우리가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를 우리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하면 65세가 넘어가게 되면 이게 노년 인구가 되는 거죠. 고령화가 된다는 얘기는 15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인구가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얘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0에서 14세에 해당하는 유소년 인구는 조금뿐이 안 넘어간다라는 얘기죠. 저출산까지 겹쳐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고, 이런 상황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든다라는 얘기고, 고령화와 저출산 관련해서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어가면 당연히 경제환경은 저성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고도성장을 하고 나면 또 저성장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는데, 거기다가 인구까지 그렇게 되는 거고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하시는 분들, 경제 환경도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오래 살아야 되고 하는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저금리가 붙어 들어가는 거죠. 저금리가 붙어 들어가면서 금리가 낮으니까 은퇴 자금을 마련하려면 투자 상품에 투자 안 할 수가 없다. 그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럼 원금 손실 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 혼자 해결할 수 있느냐? 혼자 해결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적인 변화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인 가구가 많이 증가를 하죠.
그래서 과거에는 대가족 시대에서 핵가족 시대로 분화가 됐는데 거기서 또 분화가 돼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현상. 그건 뭐예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결국은 혼자서 알아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죠. 책임의 소재가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야 된다. 이 모든 걸 혼자 알아서 해결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쉽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필요하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조금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이건 바로 들어가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외 현황이 좀 바뀌고 그리고 은퇴 생활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은퇴 생활. 그러면은 이분들이 은퇴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냐라고 했더니 비재무적, 재무적.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가 필요하더라. 과거에는 재무적 준비가 주였는데 지금은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종합적인 준비가 필요하더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은퇴설계 프로세서 부분 대단히 중요하죠. 1장 쪽에서 나오는 문제는 뭐 많아야 한두 문제 정도가 되겠지만, 그리고 정말 많이 나오면은 2문제, 3문제까지는 잘 안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근데 2장 은퇴설계 프로세서 쪽은 뭐 출제 비중이 좀 있어요. 은퇴설계 프로세서 자체는 그러면 이런 설계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 순서가 있다. 체계적이다. 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1단계에서 6단계까지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에서 시작해서 2단계 정보 수집, 3단계 분석 및 계산, 4단계 제안서 작성, 5단계 실행, 6단계 모니터링하는 단계까지 6단계 프로세서를 그대로 밟아나가는데, 그럼 그냥 밟아나가는 게 아니고 그 안쪽에 어떤 테마들, 주제들이 있겠죠. 해당되는 내용들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 쪽에 나오는 은퇴소득. 은퇴소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시금이나 연금이냐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은퇴소득은 연금으로 확보하는 게 가장 기본이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은퇴소득이 연금으로 확보된다라는 얘기는 여기는 이게 뭐예요? 은퇴 이후에 현금 흐름을 원활히 갖고 가야 된다라는 테마를 갖고 가는 거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서 연금 확보를 해야 되느냐라는 얘기들을 2장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4장에 공적연금. 공적연금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국민연금. 그 다음에 직역연금 또는 특수연금이다라고도 얘기하는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에 대한 이야기. 특히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은 출제 비중이 대단히 높다. 만약에 시험 공부를 하면서 국민연금 파트를 안 보면 그냥 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고 똑같다라는 거죠. 시험 안 보는 게 낫다. 읽을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법이기 때문에 사소한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읽어줘야 되는, 단어 하나하나를 읽어줘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은 한 통으로 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적연금 연계제도라고 해서 국민연금과 그 다음에 다른 직역연금이 연계가 돼서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들을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여기서도 시험 문제가 꼭 한 문제 이상은 나오죠. 그래서 공적연금과 관련되는 부분, 요쪽과 그 다음에 그 밑에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퇴직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과거에는 퇴직금으로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연금 형태의 자산을 확보하자라고 해서 연금 형태의 자산을 확보할 때 국가에서 세제 혜택을 좀 주는 부분들도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럼 국가에서 연금 확보할 때 왜 세제 혜택을 주느냐? 고령화 시대에 연금을 확보하지 않으면 저소득 노령층이 늘어나게 되죠. 저소득 노령층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국가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정부에서 세금으로 그분들을 케어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정부에서 케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세금이 들어가고, 세금이 들어가면 그만큼 세원을 더 확보해야 되고, 세원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소비가 줄어들겠죠. 소비가 줄어들면 기업은 생산을 덜 할 거고, 기업이 생산을 덜 하면 임금이 줄어들 거고,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하게 정부에서 복지 혜택을 늘린다라는 건 여러 가지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연금 확보를 하겠다라고 하면 고마운 일이지. 그렇죠? 그래서 연금 확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우리가 뒤에 가서 과세, 세제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상세하게 배워요. 그래서 유일하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험이다라고 하게 되면 위험관리와 보험 쪽에서 우리가 이제 그 과목을 배우게 되는데, 연금보험과 관련되는 부분들은 그 위험관리와 보험 쪽의 주가 아니고 은퇴설계 쪽에서 이제 연금보험과 관련되는 얘기, 연금 계좌와 관련되는 얘기는 주력으로 다뤄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제와 관련되는 부분이 또 어디에서도 겹쳐서 나오냐면 세금에서도 같이 겹쳐서 나와요. 세금 과목에서도. 그러니까 이 세제 부분은 여기서 잘해주면 다른 쪽에서도 상당 부분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나오는 게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부분. 그래서 노인복지와 관련되는 부분은 노인장기 요양보험제도하고 이제 기초연금제도가 있는데, 여기도 꼭 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 형태. 적어도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 많으면 세 문제까지도 나오는데, 두 문제 정도가 이제 주로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로 시험은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부분들은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 세 파트에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여기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문제만 딱 맞히면 물론 딱 합격을 하겠지만 그게 그 문제를 다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1장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력이 아닌 장들에서도 중요한 포인트들을 잡아서 그 파트에 나오는 문제는 꼭 맞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가는 게 좋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1장 쪽에 은퇴설계의 개요 쪽을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학습 목표 한번 볼까요? 은퇴설계를 정의할 수 있다. 은퇴설계라는 단어가 나오면요, 비재무적, 재무적, 그 다음 과정, 그러면서 종합설계, 이렇게 정리를 크게 하면은 무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은퇴설계가 필요한 사회적인 환경, 그리고 재무설계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국내외 은퇴 관련 현황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은퇴생활 단계별 특성. 은퇴생활의 단계별 특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은퇴하자마자서부터 바로 아프셔서 뭐 병원에 입원하시지는 않잖아요. 원래 은퇴라는 걸 하게 되면, 평상시 재직하실 때 못 해봤었던 꿈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는 시기가 먼저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시기가 지나서 약간 체력적으로 무리가 가는 시기가 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이제 체력적으로 완전히 방전이 돼서 이제 간병 들어가는 시기가 있고, 여러 가지 시기가 나눠지는데, 그거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하죠, 여기서는. 그 다음에 은퇴 생활의 비재무적 요소와 재무적 요소, 비재무적 은퇴 목표,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9페이지 한번 보죠. 제1절 은퇴 설계의 정의와 필요성,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자, 은퇴 설계는 은퇴 이후의 생활비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하기 위한 필요 자금을 예측하고 은퇴 이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필요 자금의 준비를 먼저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돈에 대한 문제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밑에 그래서 은퇴 설계의 정의를 정확히 보죠. 은퇴의 사전적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로이 지냄이 은퇴다. 근데 요즘엔 이렇게 못 살죠. 저는 은퇴에 대한 정의를 그냥 내리기보다는 저는 요즘에 고령화 시대에는 그냥 평생 전역 시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일이 좀 힘든, 또는 일의 양이 좀 많았었던 시기에서 일의 양이 좀 주는 시기이고 수입이 좀 주는 시기지,
그냥 평생 현역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건 제 정의고 교과서적인 정의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리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를 일회성 사건이 아니라 개인의 직업활동을 중단하는 일련의 과정. 근데 여기선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된 일자리에서 중간 단계 일자리로 가고 그 다음에 소일거리, 작은 일거리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 소일거리는 이제 부업에 해당하는 거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은퇴는 이렇게 흘러가는 과정이다. 주된 소득원에는 은퇴를 하고 그다음 중간 소득원으로 옮기고 소일거리로 옮겨가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평생 돈 벌어야 된다는 얘기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밑에 이런 은퇴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생애 설계 관점에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생애 설계. 은퇴 설계를 생애 설계 관점에서 전생에 걸쳐 다양한 측면에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미리 준비하는 것. 그래서 생애 설계 관점에서 미리 준비하는 게 은퇴 설계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그래서 그 밑에 은퇴 설계는 그 바로 밑에 은퇴 이후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달성.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 다 하는데 이런 이야기들 다 맞는데 결국은 은퇴 설계는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를 달성하는 과정이 은퇴 설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재무적 비재무적 목표를 달성하고 노후 생활의 안정과 복지를 실현나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거기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은퇴 설계는 젊은 시기부터 시작해야 된다. 즉 은퇴 설계는 언제부터? 예.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일찍 시작해야 된다. 빠르게 시작해야 되는 거고 생애 전반에 걸친 장기 계획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은퇴 설계의 필요성을 보게 되니까 최근 들어 은퇴 설계는 평균 수명의 증가. 자, 평균 수명의 증가 우리가 개론 시간에도 재무 설계 개론 시간에도 배웠어요. 뭐 그 과목에서 배웠어도 이 과목에서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평균 수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기대 여명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평균 수명과 기대 여명. 평균 수명은 막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 거니? 라고 얘기하는 거라 그랬고요. 기대 여명은 지금 현재 30대가 그럼 몇 살까지 살지? 지금 현재 20대는 몇 살까지 사는 거야? 지금 10대는 몇 살까지 살아? 그럼 지금 50대는 몇 살까지 살지? 뭐 이렇게. 현재 일정 연령에 도달해 있는 사람이 앞으로 얼마나 살지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평균 수명과 기대 여명은 같은 단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고요. 평균 수명과 기대 여명이 같으려면 누구를 따져야 돼? 0세에서부터는 똑같겠지. 기대 여명이 이제 막 태어난 아이의 기대 여명은 평균 수명이겠죠. 그렇죠? 예, 그때 이외에는 저 두 가지 단어는 다르다라는 개념 분명히 알고 계시라고 얘기했고요. 이런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 무슨 얘기예요? 평균 수명이 증가한다는 것 자체는 일단 오래 산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저런 개념도 포함을 해요. 출산을 해서 유아가 생존할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막 태어난 아이들이 조기에 사망할 확률이 굉장히 적어졌다. 그래서 끝까지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다라는 부분도 얘기가 되고요. 근데 재밌는 건 출산율은 또 저하가 됐어요. 그렇죠? 저출산. 그리고 저금리. 그리고 돈 버는 시간과 돈 쓰는 시간의 차이. 이게 가장 클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이 기간 동안 돈을 벌어서 이때 퇴직 또는 은퇴라는 걸 하면 은퇴와 퇴직은 좀 달라요. 마지막에 퇴직하면 은퇴와 퇴직이 같을 수 있지만 퇴직이라는 거는 A라는 직장에서 B라는 직장으로 옮기는 거니까 20대에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건. 그렇죠? 근데 은퇴라는 부분은 직임에서 완전히 물러나서 한가로이 지냄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그거는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거든. 그래서 은퇴와 퇴직은 달라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건 은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때 시점에 은퇴를 했다 라고 하면 과거에는 여기 정도까지만 생을 다 사셨다라는 거지. 이때가 되면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이 시기가 무지하게 길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우리 교재에서는 뭐 60세다, 65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긴 하지만 상당히 많은 수의 사람들이 55세 이전에 사실 퇴직을 하면서 거의 은퇴를 하다시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지금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니까 한 90세까지 산다라고 치면 한 35년을 살아야 되는데 또 100세까지 살면 45년이잖아요. 그렇죠? 가만히 이걸 역산을 해보면 55세에서 거꾸로 역산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20세야. 그죠? 그러면 20세에서부터 35년간을 준비해도 앞으로 35년간을 먹을 돈을 준비 못하잖아.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가 통상 취직은 몇 살에 하죠? 30대 정도에 하죠? 30대 이후에 주로 취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25년 정도 정말 열심히 벌어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얘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에 젊으신 분들 뭐 포기 여러 가지 하잖아요. 뭐 결혼 포기. 그러니까 미혼은 결혼을 하고 싶지만 안 한 사람이고 비혼은 결혼 자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고. 그렇죠? 요즘에 많이 늘어나는 게 비혼. 그 다음에 만혼이 많이 늘어나죠. 늦게까지 기다렸다 결혼하는 거. 그리고 출산은 어때요? 옛날에는 3명, 4명, 5명 이렇게 낳지만 지금은 1명도 버겁다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무자식 상팔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는. 근데 이제 이게 무자식 상팔자라고 얘기하면서 자녀를 안 낳겠다라는 게 사실 낳고 싶어도 환경이 그렇지 못하니까 낳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고. 이런 부분들이 다 합쳐지면 결국은 노부모들은 부양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은퇴 준비를 스스로 해야 되는 거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한번 해본 적이 있었는데 20대 중반, 30대 초반 뭐라고 조사를 했었냐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부모님의 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러분들한테 봉사하고 하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고맙대요. 부모님들이 자기들한테 이렇게 해주는 거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해도 해요. 부모님이 본인들의 힘들었던 시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체화돼서 자기들이 좀 편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신다라는 건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본인도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시면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본인은 그렇게 살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렇게 대답하는 비중이 꽤 높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부모님 세대의 생활 방식이 이해는 되죠. 이성적으로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기는 싫다라는 거지.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자녀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의무 자체도 그렇게 부담스러워하는데 그분들이 부모에 대한 부양에 대한 의무? 그거는 더 부담스러워하겠죠. 그렇죠? 예, 그런 부분들이 겹치다 보면 쉽지 않은 은퇴 생활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예기치 못한 퇴직과 조기 정년.
예기치 못한 퇴직과 조기 정년이라는 건 간단히 얘기하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다 그랬잖아요. 노동시장의 유연성.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정규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일찍 퇴직할 수밖에 없다. 의료비, 그다음 부모의 부양의식의 변화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저 앞에서 제가 다 이제 요약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은퇴 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줄거보죠. 저출산과 고령화 맨 위에 줄에 젊은 시기부터 생애 관점에서 미래와 은퇴 후 생활을 준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왜? 아무도 날 부양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두 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고령화 속도는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해외 같은 경우에 100여 년 걸려서 해낼 일을 우리는 20, 30년 안에 다 해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준비할 시간이 그만큼 없는 거죠. 마음의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맨 밑에 유엔은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 7%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14면 고령사회, 22면 초고령사회. 그래서 11페이지 맨 하단에 이렇게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줄에 2026년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매우 빠르죠. 그래서 바로 밑에 프랑스 115년, 스웨덴 85년 이것까지 외울 필요 없을 것 같고, 서구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빠른 추세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여태까지 고령화가 됐다고 얘기하는 일본보다도 더 빠르다. 그래서 거기 추이표 그림 1-1이 나오는데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그 밑에 개인과 가계 측면에서 급격한 고령화. 바로 밑에 이건 장수 위험에 해당하는 거고요. 평균 수명의 증가. 그래서 경제적 자원이 모두 소진된 후에도 생존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보험 쪽에 가서 여러분들 이제 배우실 거예요. 보험 쪽에 가면, 그러니까 일반적인 유형, 위험을 세 가지로 크게 나눠요. 일반적 위험, 그 다음에 중요한 위험, 그리고 치명적 위험. 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일반적 위험, 중요한 위험, 치명적 위험. 여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보험 쪽에서 배우면 배상책임 보험도 여기 들어가지만 나중에 배울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면 뭐가 있느냐면 장수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장수 위험.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위험. 오래 사는 거에 대한 위험은 아주 치명적인 위험으로 분류가 되죠. 거기 보시면 통계청 자료에 의해서 0에서 14세 유소년 인구보다 많다. 누가 고령 인구가 더 많아졌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이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거기 밑에 쭉 보시면은 그리고 맨 밑에 2020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 급감. 그 다음에 고령 인구 급증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거기 박스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시면 100세 시대의 은퇴 설계에서 고려할 사항이 나오는데요. 100세 시대 걸 한번 보죠. 고령화라는 게 뭐냐라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 전까지의 시대에서는 80세 시대나 이때는 보살핌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세대였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에 봉사하고 기여하고 사회를 이끌어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 일원으로서 참여, 그리고 장수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잘 사는 것. 그리고 고령자 복지는 누가 부담할 거냐 하게 되면 과거에는 우리 뒷세대가 부담한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공동부담.
노후 준비는 다양한 연금. 교육은 전 세대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예요. 전 세대에 걸쳐서. 교육을 전 세대에 걸쳐서 한다라는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냐면 교육 자체가 대단히 필요하다. 왜?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의 형태, 뭐 이런 부분 좀 봐주실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저출산 형태, 그 박스 바로 밑에 보시면 저출산 현상은 고령화와 함께 은퇴 준비의 필요성을 더욱 강화시킨다. 그리고 바로 밑에 줄에 2019년도 통계청 1000명당 5.8명 출생할 수가, 그래서 1970년도 이후 최저치다. 바로 밑에 여성 1명이 나올 수 있는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산 출산율이 0.92명. 여성 1명이 0.92명을 출산한다 그러면 부부가 2명이 0.92명. 거의 뭐 인구는 줄 수밖에 없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맨 밑에 있죠. 노령화와 부양비. 그러니까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상승이라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의 상승해 보시면은 두 번째 줄에 결국 생산 가능 인구가 감소한다라는 걸 얘기한다. 그래서 두 번째 박스 단락에 보시면 생산 가능 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 유소년이나 고령 인구, 총 부양비가 뭐 감소한다, 늘어난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늘어난다요, 부양비는. 그래서 그 밑에 단락에 보시면 유소년 인구 100명당 고령 인구 수, 노령화 지수. 그래서 요 숫자가 나오는데 여기서 쭉 나오는 이야기를 요걸로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이거예요. 뭐냐면 0세에서 막 태어난 아이서부터 14세까지가 유소년 인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까지가 경제활동 가능 인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 65세 이상 인구가 고령 인구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 100명당 노인 인구 따지는 게 고령화 지수, 노령화 지수라는 거고요. 여기서 유소년 인구 100명당 따지는 게 노령화 지수라는 거고, 그 다음에 15세에서 64세가 돈을 벌어서 유소년을 부양하게 되면 이게 유년 부양비, 그 다음에 노인들을 부양하는 걸 노년 부양비. 그럼 이걸 두 개 다 합치면 총 부양비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가버리면 얘가 분모가 되고 이게 분자가 되면 유년 부양비, 이게 분자가 되면 노년 부양비, 두 개 합친 게 분자가 되면 총 부양비. 이렇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령화 지수는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따지는 거. 유소년 인구 대비해서 노령화 지수는 이렇게 따지는 거고. 요건 7%, 14%, 20%하고는 다른 지수예요. 이거는. 그건 고령화 지수고, 유엔이 얘기하는 건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인구가 몇 명이냐를 따지는 거고, 이거는 유소년 대비해서 얼마나 늙고 있느냐. 왜냐하면 어린아이가 줄고 나이 드신 분이 늙으면 그만큼 사회는 급격하게 늙어지는 거니까 약간은 같은 맥락이지만 공식은 다른. 그래서 표 1-2는 그런 걸 지금 수치로 나타낸 거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부양비 늘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한 부분이 유소년은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럼 부양비가 줄어들겠네라고 하지만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 인구가 더 빨리 줄면 늘어날 거고요. 늦게 줄면 줄어들 거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더 크다 보면 전체적으로 부담은 늘어날 거다라는 건 기본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환경에 대한 변화. 기대여명의 증가와 더불어서 은퇴 시기가 빨라지면서 경제활동 기간과 돈을 소비하는 기간의 차이가 커지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평균 퇴직 연령 55세인데 이게 이제 55세 이후에 어떻게 살지라는 부분이 고민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에 보시면 1969년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국민연금을 65세에 타야 돼요. 요거 이제 국민연금 시간에 배울 건데 되게 중요합니다. 69년생은 65세에 타는구나라는 건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맨 밑에 단락에 맨 밑에 줄에서 세 번째 줄.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이후 국민연금 등을 수령하고 완전히 퇴직하는 시점까지 새로운 일자리에서 10년 이상 제2의 인생을 보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55세에 일을 그만둔다라고 하게 되면 주된 일자리를, 근데 국민연금을 앞으로 65세에 탄다면 여기는 몇 년의 세월? 10년의 세월 동안 공적연금의 보호를 못 받는 시기가 있을 거다. 이 시기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경제활동이 변화하고 있죠. 경제 환경의 변화. 경제 환경의 변화는 크게 보면 이제 저금리. 이제 여기서 보면 저금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크게 이제 저금리. 그래서 그 다음에 물가 상승. 물가는 엄청난 거예요. 금리와 물가는 경제를 이야기하는데 모든 것이니까. 물가는 올라가고 금리는 떨어지면 예금 갖고 해결 안 되니까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투자가 필요하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거기 그림 1-3 바로 밑에 보시면 이러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은퇴 자금의 가치를 변화시키는 매우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은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건 소비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는 거죠. 결국은 이 두 가지가 겹치면 돈은 그만큼 준다는 얘기지. 내가 가만히만 갖고 있어도 그냥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해당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비체계적인 게 아니고 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요 문구 중요합니다. 시장의 체계적 위험에 해당한다. 그래서 밑에 줄에 뭐라고 돼 있어? 구매력 유지를 위한. 이런 부분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네. 구매력 유지를 위한 방법이 필요한데, 구매력 유지를 위한 방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뭐냐면 공적연금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뒤에 가서 국민연금 배우겠지만 실질같이 보장해준다는 게 공적연금, 국민연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선 국민연금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은퇴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 은퇴설계는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고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밑에 도움이 필요하다. 그래서 은퇴설계에서 재무설계사의 역할은 개인의 목표와 니즈에 맞춰서 합리적인 은퇴 설계를 개발하고 은퇴 후에 삶을 이뤄나가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첫 번째 줄에 재무 설계의 다양한 영역을 유기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 재무 설계사는. 그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은퇴자의 특성을 도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4줄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획일화된 공식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과 특성을 만족시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2줄 내려가서 보시면 고객 각각의 상황과 특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을 바탕으로 은퇴 설계에 대한 조언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은 맨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은퇴 설계사, 재무 설계사는 재무적, 비재무적 은퇴 설계 영역에서 다루는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과 상담, 정보 제공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은퇴에 관련되는 국내외 현황을 좀 살펴보면 그 옆에 2절 쪽에 국내 현황을 좀 살펴보자라는 거죠. 은퇴 준비 현황을 좀 볼게요. 맨 위에 국내. 첫 번째, 우리나라 전체 노인 중에서 43.8%가 중위소득 50% 미만의 소득. 중위소득이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중위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소위등이 중위할 때는 뭐 그런 계급을 뜻하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이다라고 하면 딱 중간소득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가 아니고 딱 중간소득.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는 사람을 1번으로 놔두고요. 제일 적게 버는 사람을 마지막 번으로 놔두면 그 딱 가운데. 예. 그래서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생계를 유지한다는 건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OECD 평균이 13.5% 정도가 그런 분들인데 한국은 그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쉽지 않은 노년층이 많다. 그래서 바로 밑에 우리나라 노년층의 소득 안전망이 매우 취약하다. 그 이유는 바로 밑에 빠른 고령화 그리고 노후 준비의 미약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일찍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두 번째 줄에 응답자의 65.8%가 자신의 재무 건강에 대해서 건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데 특히 젊은 층일수록 재무 건강에 대한 낙관적 경향이 강하지만 노후 준비에 대한 인식은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쉽지 않을 거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맨 밑에 단락에 다만 바로 위에 보시면 즉 베이비붐머가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은퇴 준비에 대한 인식은 높아졌다. 이건 좋은 거죠. 그래서 해외에는 어떠냐? 해외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미국의 예가 잠깐 나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 서프라임 모기지 이후에 굉장히 거기도 침체됐었어요. 그랬다가 그게 좀 요즘에 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맨 밑에 줄에 보시면 2013년도까지 낮은 수준이었는데 바로 밑에 자신감 수준이 경제가 호전되면서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옆에 페이지에 중국의 경우 다 읽어보면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그래서 여기도 잘 준비가 안 돼 있다. 그 다음 은퇴 관련 교육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은퇴 관련 교육에 대한 현황을 보면 은퇴자들에게 필요한 6가지는 돈, 건강, 일자리, 여가활동, 관계, 그리고 공부. 저는 공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일 중심으로 살아온 우리나라 직장인 대부분이 노후 준비가 부족한 채 은퇴한다라는 거죠. 다행인 것은 그 옆에 필요성을 가지고 기업 등에서 다양한 은퇴 준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그리고 내졸 정도 내려가서 보시면 50%센터 같은 데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평생교육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은퇴연구소에서도 장단기적인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맨 위에 줄에 프랑스 같은 경우에 제3의 인생과 관련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프랑스 정부와 대학이 주관하는 U3A와 같은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런 용어 자체 정도는 하나 정도씩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불러드린 내용 정도까지만. 그러고 거기에 노년교육을 포함한 평생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 기업 부담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게 특징이다. 프랑스 얘기입니다. 한국이 아니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1차 시 얘기는 하고요. 2차 시는 제3절 은퇴 생활 이해서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